지금 우리가 민사집행법을 배우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약간의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민사집행법 속에는 보전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다가 하나 이야기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하나 또 용어 이야기한다면 개별집행, 포괄집행, 이런 용어 하나 이야기 하려고 해요.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파산 절차와 관련이 있어요. 파산 절차라는 것은 채무자가 어떤 지급에 있어서 불능, 이런 파탄 상태에 갔었을 때 개별 채권자들의 집행을 일단 스탑시키고 전체적으로 이 채권을 확정을 해서 이 채무자의 재산, 그것을 파산재단이라고 해요. 파산재단을 형성해서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제도예요. 즉 파산은 채무자의 어떤 지급불능, 파산을 선고할 파산 원인이 있을 때 채권자가 이 사람을 파산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을 선고하는 거. 물론 실제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보다 개인의 경우는 여러분이 플랜카드로 볼 때 개인 파산 이런 용어 쓸 때 스스로 채무자 스스로 자기가 지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 파산을 선고해달라 라고 하고 파산이 된 뒤에 면책을 받으려고 대부분 이용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종래의 파산 제도는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파산시키고, 그 의도는 어차피 돈 못 받으니까 괘씸하다 뭐 이런 어떤 심정적인 요소도 있고 한데, 파산법 자체의 목적은 공평한 청산이라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즉 개별적인 채권자가 와그닥닥 나 돈 받겠다고 서로 막 뛰어들면 이 채무자가 이 감당을 못 해내니까 파산을 선고해서 모든 절차의 진행을 일단 개별적인 진행을 스탑시키고 전체적으로 채권자 너 정확히 네 채권 얼마냐 라고 신고를 받아서 채권을 확정을 해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이렇게 잘 모아요. 그래서 파산재단을 형성한다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주는 게 파산관제인이 선임돼요. 파산이 되면 파산관제인이 선임돼서 이 파산관제인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정확히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한편 진행하고, 한편 채무자, 이 파산된 사람의 재산을 이제 잘 모아요. 그래서 파산재단을 형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배당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지금 채무자가 한 재산 다 모아봤자 이제 뭐 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제 망하면서 5천만 원짜리 채권자, 3천만 원짜리 채권자, 2천만 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간략하게 말해서 이렇게 있다라면 공평한 청산을 하면 1,000만 원의 파산 재단에 대해서 배당률이 10% 정도씩 배당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1억 원. 그러니까 개별 집행일 때는 이 사람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개별 집행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2천만 원짜리 채권자가 2천만 원의 집이면 집 어떤 그 재산에 대해서 먼저 탁 개별 집행을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이 2천만 원짜리가 1천만 원, 뭐 그 2천만 원짜리 자체도 다 회수한 건 못하지만, 회수한 건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중에 자기가 싹 뺏어서 집행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그걸 개별집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사집행법에서의 개별집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는 많이 뺏어가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서 공평한 청산, 이제 이미지 알겠죠? 공평한 청산.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채권을 이제 이렇게 다 뭐 가짜 채권 이런 거 뭐 등장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확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잘 추스려서 배당률이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면 이제 파산을 마무리하면서 배당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포괄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법에서 배우는 것을 용어상 개별집행이라고 하고 파산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집행적인 의미를 포괄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서 개별집행, 포괄집행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파산법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민법서 뭐 막 배우는 거예요. 민법서 어떤 요건에 어떤 효과 배운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실제 어떤 채권 회수를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결국 뭐예요? 나 빌려준 거 받을 권리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야 민법 뭐 이런 거에서 따지지만 설사 거기서 받을 권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디 와서 이게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허탈한 거예요. 집행 단계에서 그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뭐 민법적으로만 받을 권리가 물론 최악은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최악이지만 우리가 민법서 얘기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제 재산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받을 권리가 있어야 그게 의미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민상법적으로 받을 권리 있는 것으로 가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뭐 그냥 그 단계에서만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 돈을 손에 쥐어지지는 못하는 경우니까 이게 집행이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행 정도에서는 그래도 뭐 중요한데 더 나가서 어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파산되는 경우까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집행에는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100% 회수할 수도 있고 뭐 빨리 하면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실제는 자기가 집행하려고 하면 또 막 누군가가 막 가짜 채권자 또는 진짜 채권자라도 막 같이 엉거붙어 가지고 거기에 막 혼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예 파산은 그냥 다 스탑시켜 버리고 다 챙겨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파산재단을 이제 형성할 때 나오는 용어가 여러분이 민법에서 채권자 취소권과 비슷한 부인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얻다가 이렇게 몰래 빼돌린 거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빼돌렸던 재산 부인한다는 의미 알겠죠? 뭔가 어떤 법률행위 펼친 것을 부인시키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인권 같은 것에 의해서 파산재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신고받아요. 채권을 신고받아가지고 하는데 다만 여러분이 민법상에 담보물권을 걸어놓으면 저당권을 걸어놓으면 그것은 개별집행에서 임의경매로서 그것 갖고 그대로 집행권은 없이 저번 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파산법에서도 그 경우를 별채권이라고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별채권이라고 그래서 파산법에서도 그 경우는 계속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담보물권 걸어놓은 거는 집행 파산까지도 온전히 그것은 확보돼요. 그러니까 별채권이라는 용어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서 들어봤던 부인권이라는 용어는 이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빼돌린 재산 같은 것을 이렇게 추스려서 원위치 시킬 때 등장하는 용어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또 한 번 나오는 별채권은 이 파산법에서 그 담보물권으로서 이 저당권이 그대로 별제라니까 뭐 어떤 의미겠어요? 별도로 의미에 제외돼서 어떤 계산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들이 어떻게 밖에 못해요? 원칙대로라면 신고하고 n분의 1씩 배당받는데 별채권으로 처리되는 것은 온전히 자기 것 집행하는 거야. 그대로 그 재산. 그러니까 별채권자가 파산법에서도 먼저 온전히 빼가요. 제대로 저당권이 걸려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빼가요. 그러고 나머지 것만 갖고 나머지들끼리 나눠 갖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별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산 절차, 공평한 청산, 다만 이제 개인 파산은 조금 더 이제 양상이 달라지고 그건 나중에 한 번쯤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공평한 청산이라는 거, 이 본래의 파산 목적에 따른 절차는 그게 개별 집행에 대비해서 이런 포괄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괄 집행.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파산 절차, 포괄 집행 개념 이해한 다음에 그것에 대칭되는 개별 집행인 이제 집행 절차를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